부진했던 수출이 회복되면서 완연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을 비롯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수출 봄 기운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인지 산업연구원의 김재덕 부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부진을 겪던 수출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 어느 정도로 늘고 있나요? 예, 최근에 그 수출 추이는 작년 11월에 한 2.3% 증가한 이후에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수출액이 한 432억 달러로 이게 1월 대비로는 한 7.2% 정도 증가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 한 20.2% 증가한 것입니다. 이 20.2%라는 것은 2012년 2월에 그 한 20% 정도 상승한 이후에 최대 증가율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한 것도 2012년 이후에 거의 처음입니다. 예. 네, 4개월 연속으로. 예. 네, 4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산업들이 수출 증가를 이끌어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주로 수출 증가한 품목이 우리 주로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라든가 철강,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들에서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의 회복세하고 신용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그 수요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도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서 그 수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72.6%나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이요. 수입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늘었다는 건데요. 국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입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최근 다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은 수입도 수출하고 똑같이 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수입 증가를 이끈 가장 큰 요인은 유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유가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71.2%나 증가를 했는데요. 근데 물량으로 보면은 8% 정도 감소를 했는데 수입 단가가 한 70% 정도, 8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입액 자체가 증가한 것이 크고요. 다만 이제 이것만 가지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데, 근데 소비재라던가 자본재, 원자재 이 세 항목이 전체가 이제 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반도체 같은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 주력 산업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수입을 증가한 것으로 봐서 우리 경기가 약간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우리나라 수입 수출이 점차 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교역 침체였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교역 환경 이제 좀 좋아진 걸로 봐도 될까요? 예, 근데 교역 환경이 좋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근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많이 나왔듯이 기존에 미국이 체결했던 FTA를 재검토한다던가 아니면 국경세를 도입한다던가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TPP도 탈퇴했고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하드 브렉시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대불확실성은 커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일단은 지난 2년간의 수출 감소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저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유가나 반도체 가격 등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 단가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수출 물량으로는 한 5% 정도밖에 증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경기가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수출 회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점검할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수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느 정도인 건가요? 예, 우리가 소위 G2라고 얘기하는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데요. 미국은 우리가 2016년 기준으로 한 13.4% 정도고 중국은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국가 합쳐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한 3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 두 국가에 대한 수출이 대미 수출은 작년 12월까지는 한 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2월에 이제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제 대중 수출은 총 수출 증가세하고 똑같이 한 4개월 연속 증가를 했고요. 반도체나 IT 제품 중심으로 해서 증가세가 좀 높아서 한 28%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약간 감소했고 중국은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하는가 하면 또 중국에서는 최근에 사드 보복 움직임까지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많은 위험 요인이 예상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이제 미국이 체결한 FTA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거 때부터 좀 천명을 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한미 FTA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뭐, 현재 최근에 이제 한미 FTA 5주년 기념하면서 여러 분석에 나온 것처럼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수출과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양 국가 모두 좀 이득을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미국이 전면적으로 뭐 재협상을 한다거나 뭐 폐기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그 불확실성은 좀 작은데,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이 오히려 이제 우리 그 철강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렇게 수익 규제 측면으로서 보호 장벽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사드 관련해 가지고 뭐 보복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구조를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사드 보복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구조는 대부분 중간재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 품목이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리고 정밀기기 이렇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세계로 수출하기 위한 상품들에 필요한 중간 부품이라던가 핵심 장비를 우리가 수출하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 수출을 감소시킬 정도까지로 이제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진 않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소비재 부분에서는 뭐 일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두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정책 변수라던가 여러 대외 변수 때문에 우리 수출이나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의존도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이제 수출 시장 다변화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언급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소위 포스트 차이나라고 얘기되는 뭐 인도나 베트남을 크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들자면 중동이라던가 우리가 현재 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중남미라던가 중남미 지역을 볼 수가 유망 지역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중국 한참 성장기에 우리가 초기 진출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의 제1의 외국인 투자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공장을 설립해서 우리 거기에다가 우리가 부품이라던가 장비들을 수출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성장세와 더불어서 베트남 내수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이제 유망 소비재들도 발굴해서 향후에 수출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아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아시아의 신흥국들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전통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뭐 해외 건설이라든가 뭐 항만 뭐 발전 사업 그리고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를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좀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한국이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신흥국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요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신흥국에서의 이제 자금 유출이 발생해가지고 신흥국이 뭐 외환위기를 겪거나 아니면은 경기가 투자가 부진하게 돼서 경기가 불안하게 되거나 경기가 오히려 악화되는 수준까지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에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경우 신흥국 내수 경기가 위축이 돼서 결국에 수입 수요도 줄고 결국에는 우리의 수출 수요도 줄어드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신흥국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이 한 50%가 넘는데요. 수출 비중이. 자동차 산업이나 일부 산업들에서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이번에 금리 인상은 아주 예전부터 예상이 돼 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다 대책을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상이 이제 연내에도 좀 완만히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미국의 경제에 대한 완만한 회복세를 오히려 확인해 주는 것이고 세계 경제에 대한 회복세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 이제 오히려 불안 요인보다는 경제 회복세에 대한 확인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오히려 신흥국으로의 수출도 우리가 이제 꼭 부정적인 영향만 있을 거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었는데 더불어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수출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예, 4차 산업혁명이 그 사물 인터넷이나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산업 구조라든가 시장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크게 얘기하면 한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존 산업에서의 변화고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산업에서 창출인데요. 신규 산업을 창출하는 것인데 기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던가 뭐 그 지능형 로봇 등을 도입을 해서 기존 그 산업들이 생산을 효율화해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 빅데이터를 기존에 사용하지 못했던 구축된 자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물류를 효율화한다던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좀 더 수출 마케팅 같은 경우 좀 더 전략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던가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기존 산업에서의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통해서 수출 확대를 또 깨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것이 뭐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뭐 드론 산업이라던가 또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산업들의 특성상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라는 구분의 경계가 좀 그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 제조업과 서비스 간에 서로 융복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제조업의 서비스와의 핵심이 되는 뭐 소프트웨어 설계라던가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을 분야에 대해서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의 김재덕 부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